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상급 종합병원들이 심각한 경영 적자를 겪고 있습니다.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서울 대형 병원들도 늘어가는 적자에 잇따라 비상 경영에 들어갔지만 운영난 해소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사람의 체온만으로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성 필름이 개발됐습니다. 체온에 따라 QR코드와 같은 정보가 나타났다 사라지게 할 수 있어 개인정보 도용이나 침해 우려가 없는 웨어러블 아이디 카드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산불이 크게 번지기 전에 발견해 대응할 수 있는 대류형 비행선이 첫 시험 비행에 나섰습니다. 최대 일주일 동안 비행하면서 산불 상황을 실시간으로 상황실에 전달하는데 사람을 추적하는 기능도 있어 인명 구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이 대마초를 합법화하면서 유럽을 넘어 지구촌으로 파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의학 분야의 연구 개발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는 반면 다른 나라의 대마초 정책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이면서 세계 각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8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전국 상급 종합병원들이 심각한 경영 적자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대학병원들이 비상 경영체제로 전환한 데 이어 빅5 대형 병원들도 수백억 원대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2달째 접어들면서 대형 병원들은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울산대와 부산대학교 병원 등 지역 상급 종합병원들은 이미 지난달부터 병동을 통합 운영하거나 무급휴가를 도입했습니다.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대형 병원일수록 의료 공백으로 인한 손실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른바 빅5로 통하는 서울 대형 병원들도 매일 수십억 원대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0% 이상의 전공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빅5 병원은 전공의가 없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수술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이 없고 입원 환자를 볼 수 있는 인력 구조도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의료 수익에 전반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서울대병원은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1,000억 원대까지 올린 데 이어 이달 초 비상 경영을 선언하고 올해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촌 세브란스병원과 서울 아산병원은 지난달 15일 동시에 비상 경영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서울 아산병원은 전공이 없는 40일 동안 순손실만 51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장은 이런 추세라면 연말에 적자폭이 4,600억 원대에 달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정부가 비상진료 체계 유지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정부 예비비와 건강보험 재정 등 막대한 공적 자금을 투입했지만 대형 병원들의 운영난을 완전히 해소하기엔 역부족인 현실입니다. 어느 정도 이 수준으로 지금 여러 가지 수입이 줄어들었는지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 방안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공의 이탈로 인한 진료 축소가 병원들의 경영 악화로 이어지는 가운데 사태가 장기화할수록 심각한 경영 위기로 번질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학생들의 수업 거부로 2월부터 휴강 중인 전국 의과대학들이 이번 주부터 속속 수업을 재개합니다. 경북대와 전북대 의대는 오늘부터, 전남대는 이달 중순부터 수업을 재개하기로 했고 가천대는 지난 1일부터 온라인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학교 수업 일수를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통상 학기당 15주 이상의 수업 시수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전국 의대는 이달 중하순을 대량 유급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개강의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계와 정부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갈등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는 상태라 수업 재개 이후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올지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올해 인턴 예정자 96%가 상반기 수련 등록을 포기하면서 의사 수급 시스템에 연수의 차질이 빚어질 거란 비관론이 나옵니다. 또 의대 증원에 반대해 집단 휴학한 의대생들도 밀려 있어 당장 내년부터 의대 교육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됩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인턴 과정을 밟아야 하는 3,068명은 지난 2일까지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고작 131명만 등록을 마쳤고 95.7%인 2,937명은
상반기 인턴 수련을 포기했습니다. 매년 인턴 경쟁이 벌어졌던 서울대병원마저 정원 166명 가운데 6명만 등록하는 등 예외는 없었습니다. 정부 대책이 추가되지 않는 이상 오는 9월이나 내년 3월부터 뒤늦게 인턴 수련을 시작해야 해 의정 갈등이 극적으로 타결되더라도 당장 인턴 공백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수련병원 막내부터 생긴 결원은 레지던트와 전문의, 교수까지 이어지는 촘촘한 의사수급 체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전공의 비율이 30-40%에 달하는 빅5 대형 병원은 경영 적자에 더해 인력 충원 문제로 골머리를 앓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추가적으로 다른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계에선 대규모 인턴 포기 후유증이 향후 4-5년간 의사 수급에 두고두고 악영향을 미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신규 인턴으로 들어와야 하는 분들이 등록을 대부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분들이 아직 정부의 진정성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며 그리고 정부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상처를 입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국 의대 40곳에서 접수된 휴학계도 10,000건을 웃돌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의대 재학생의 55%가 휴학을 신청한 건데 최악의 경우 내년부터 유급생과 2,000명 늘어난 신입생이 한꺼번에 교육받는 등 의대 교육 여건도 급전직하할 수 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다음 달부터 의료기관에서 본인 확인이 강화돼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면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0일부터 병의원 등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때는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때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체온의 반응에 정보가 사라졌다가 나타나게 하는 차세대 암호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개인정보 도용 없이 치매 걱정 없이 필요에 따라 체온으로 암호화할 수 있는 차세대 웨어러블 아이디 카드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개인정보 페이지로 연결되는 QR코드 필름입니다. 손등에 올려놓자 서서히 투명해지면서 QR코드가 사라지고 떼어내자 다시 나타납니다. 사람 체온만으로도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성 필름입니다. 이 소재는 유연한 데다 피부에 붙여도 안전해서 웨어러블 소재로 적합한데요. 이렇게 팔목에 붙이고 있다가 필요할 때만 떼어내서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열에 따라 물성이 바뀌는 반응성 메조겐과 특수 가교제 등을 섞어 액정 탄성체를 만들고 여기에 원하는 패턴을 레이저로 새겨 넣은 겁니다. 기존에는 60도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만 물성이 바뀌었는데 연구팀은 3년 넘는 연구 끝에 처음으로 체온 수준의 열에도 물성이 바뀌는 조성을 찾아냈습니다. 전체적으로 무작위적인 분자 배열을 띠게 됩니다. 그러면서 패턴이 사라지게 되고 열이 사라지게 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려는 성질 때문에 개발된 액정 탄성체는 투명도뿐 아니라 응력 등 기계적 물성까지 조절할 수 있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소프트 로봇 소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물질이 어떻게 이제 변형되는지를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종이 접기처럼 이제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우리가 일일이 접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이렇게 접히면서 이제 특정한 모양을 만들 수도 있고요. 연구팀은 제작 과정이 간단하고 소재가 저렴해 대량 생산에 유리하다며 상용화를 위한 추가 연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독일이 대마초를 합법화했습니다. 독일의 대마초 합법화가 미치는 잠재적 영향과 그 의미를 권영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독일에서 대마초가 합법화되던 날, 자정부터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 자축 파티를 열고 대마초를 즐깁니다. Für mich ist es ein sehr, sehr wichtiger Schritt in die Zukunft der Legalisierung, nicht mehr als Krimineller zu gelten, wenn man jetzt ein Tütchen statt ein Bierchen hat.
광범위한 연구와 공개 토론을 거친 대마초 합법화는 독일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재배와 가공, 유통, 판매를 포함한 대마초 산업은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대마초는 만성 통증과 다양한 정신건강 관리 분야에서 치료 특성이 인정돼 있는 만큼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것이란 기대도 있습니다. 때문에 의학적 특성과 새로운 치료 방법의 개발이라는 과학적 연구와 혁신이 뒤따를 전망입니다. Die Menschen rauchen ja sowieso Marihuana, ob sie es jetzt medizinisch, wo es im Endeffekt der Arzt verschreibt, oder ob sie es privat machen. Wir können die Substanzen nicht wegreden. 독일의 이런 변화는 글로벌 대마초 운동에 추진력을 더할 가능성이 큽니다. 유럽을 넘어 전 세계가 대마초 정책을 재고하고 합법화에 잠재적 이점을 찾아 나설 강력한 동기를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마약류 관리법으로 대마를 강력히 규제하고 있어 독일처럼 합법화된 나라에서도 대마초를 피우면 안 됩니다. 독일의 합류로 대마초를 오락 목적으로 허가한 국가가 10개 나라로 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마약류 관리 체계에 변화가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독일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각종 영향을 평가해 필요하면 법을 다시 손볼 계획입니다. 독일이 대마초로 던진 파문을 지구촌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최근 10년 사이 피해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가 넘는 대형 산불은 32건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절반이 4월에 몰렸습니다. 봄나들이와 성묘 등으로 입산객이 늘고 밭두렁 소각도 반복하면서 산불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건데요. 산불이 크게 번지기 전에 발견해 대응할 수 있는 계류형 비행선이 첫 선을 보였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SF 영화에서 볼 법한 우주선 모양 비행선이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헬륨가스를 채워 동력이 없는 길이 6m짜리 비행선이 바람에 따라 하늘을 떠다닙니다. 비행선에 달린 적외선 카메라와 열화상 카메라는 지상 300m 높이에서 반경 5km 면적을 살핍니다. 비행 시간은 최대 일주일로 드론의 단점인 짧은 비행 시간을 극복했습니다. 드론은 최대 운용 시간이 길어야 40분밖에 안 됩니다. 이 헬리카이트를 운용했을 때는 최대 7일간 비행할 수 있고 7일 동안 계속 관제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산불이 나면 연기를 자동으로 인식합니다. 촬영된 영상이 실시간으로 상황실로 전달돼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30배까지 확대 가능한 카메라로 사람을 추적하는 기능도 갖춰 인명구조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AI 객체 인식 시스템을 탑재해서 산불 등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조기 감지하거나 또는 해수욕장에서 통제선 밖으로 벗어난 인원 등에 대해서도 자동으로 감시해서 알려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해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24시간 이상 지속하는 대형 산불의 절반은 4월에 발생합니다. 전국 최초로 도입해 시험 비행을 마친 산불 감시 비행선이 화재 연기를 조기 탐지해 대형 산불을 막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요즘 가전시장에서 AI 경쟁이 뜨겁습니다. 삼성전자는 가전기기를 인공지능으로 연결해 원격 제어할 수 있는 신제품을 선보였고 LG전자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공감지능 개념을 앞세우면서 시장 선점을 위한 각축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양희력 기자입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냉장고이지만 냉각용 반도체 기술이 탑재됐습니다. 엔진과 전기 모터를 번갈아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처럼 전통 냉각 방식과 차세대 냉각 방식을 인공지능이 상황에 맞춰 운용해 에너지를 최대 25% 절감합니다. 로봇 청소기는 사물과 공간 인식 능력을 한층 키웠습니다. 양말이나 전선을 알아서 피할 뿐 아니라 물걸레 오염 정도를 자동 측정해 고온 스팀으로 세척까지 해줍니다. 삼성전자는 인공지능 기술로 냉장고와 TV, 스마트폰 등을 하나로 연결하는 초연결 생태계를 구축해 생활의 불편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불편한 일, 또 루틴한 일 이런 부분들을 AI 기술 적용을 통해서
페인 포인트를 없애주는 데 많은 노력을 할 건데 또 이것이 연결되어 있을 때 또 그 AI의 범위성이 굉장히 넓어지고요. LG전자는 사용자를 배려하고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인공지능을 지향한다며 공감지능이란 키워드를 앞세웠습니다. 에어컨이 실시간으로 사용자 위치를 파악해 바람 방향이나 세기, 온도를 알아서 조절해주는 등 가전제품마다 AI 기술을 접목했습니다.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달로 산업이 재편되면서 가전시장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 사이에 주도권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LG전자 조주환 사장이 AI 가전의 시초는 LG라고 원조임을 앞세우며 포문을 날린 데 이어 삼성전자 한종희 부회장은 시초보다 어떻게 소비자에게 혜택을 누리게 하는지가 중요하다며 실생활에 적용된 실제 제품은 삼성이 제일 많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시장에서 선택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AI 가전을 둘러싼 양사의 패권 경쟁은 기술 개발에 이어 마케팅으로 전선을 확대할 전망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챗 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 AI 개발 경쟁에 불이 붙으면서 거대 정보기술 기업인 빅테크 업체들이 저작권 규정도 무시한 채 AI 학습용 데이터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6일 챗 GPT 개발사 오픈 AI가 GPT-4 모델을 개발 중이던 2021년 기존에 수집한 AI 학습용 데이터가 고갈될 위기에 처하자 유튜브 영상과 팟캐스트 등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소식통들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유튜브는 규정을 통해 플랫폼에 올라온 영상을 다른 독립된 기능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당시 오픈 AI 직원들은 위법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AI를 학습시키는 것이 정당한 이용 목적에 해당할 수 있다고 믿었다고 이 소식통들은 뉴욕타임스에 전했습니다. 챗 GPT 열풍을 잇기 위해 AI 개발 경쟁에 뛰어든 메타 역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게시물뿐 아니라 소설, 에세이 같은 저작물까지도 무단으로 손을 댔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난 사고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지자체에서 안전대책이 마련되곤 있지만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대형 화물차 뒤에 전동 킥보드 한 대가 세워져 있고 옆에선 응급조치가 한창입니다. 대리기사 일을 하던 40대가 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다 갓길에 서 있던 차량을 들이받은 겁니다.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였지만 치료 중 끝내 숨졌습니다. 도로변에 누워있다고 그냥 신고가 된 상황이네요. 갔더니 CPR 상황이었더라고요. 전동 킥보드는 안전모를 제외하곤 보호 장치가 없다 보니 사고가 났다 하면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꾸준히 늘어 4년 전과 비교하면 7배 가까이나 급증했습니다. 특히 2021년 5월부터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와 안전모 의무 착용 등 탑승 기준을 강화했지만 전체 사고 건수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서울에만 4만 대 안팎의 공유 킥보드가 돌아다니는데 규정을 지키는지 일일이 단속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킥보드가 관리가 좀 제대로 안 되잖아요. 아무 때나 서 있고. 킥보드가 사고가 나면은 대형사고 많이 나잖아요. 또 헬멧도 잘 안 쓰고 하니까. 지자체들도 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간힘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부터 전국 최초로 전용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방치된 전동 킥보드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주민 신고가 이루어지면은 바로 즉시 견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지역 위주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양이 많다 보니 현실적으로 전체 신고의 30%만 처리되는 실정입니다. 전동 킥보드들이 일렬로 가득 세워져 있는데요. 오전에 강남구에서만 수거한 양입니다. 전문가들은 업체들이 면허를 의무적으로 확인하게 하거나 현행 25km인 최고 속력을 더 낮추는 등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무엇보다 좀 면허 인증을 정부가 나서서 의무화시키는 게 좀 시급하다고 보고요. 제한 속도 하향이나 아니면 바퀴를 좀 넓게 한다든지 해서 전동 킥보드의 안전 규격을 강화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프랑스 파리에선 주민 투표까지 벌여 지난해 9월 킥보드 운행이 아예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국회엔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 사업을 현행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꿔 지자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계류 중인데
21대 국회 통과는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금사과라 불릴 정도로 비싼 과일값에 물가도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빠르게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지만 강달러 악재 등 변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2달째 3%대를 이어갔습니다. 이른바 금사과를 포함해 과일값이 폭등한 영향이 컸습니다. 이에 정부는 납품 단가를 지원하고 가격 할인의 총력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방위로 고삐를 죄고 있는 만큼 물가가 빠르게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3월에 연간 물가의 정점을 찍고 하반기로 갈수록 빠르게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변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주춤했던 국제 유가가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시차를 두고 국내 석유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물가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달러 강세라는 악재까지 겹쳤습니다. 지난해 말 1,290원 안팎에 머물던 원달러 환율은 1,350원대까지 뛰었습니다. 강달러가 되면 비싸게 사들여오는 거죠. 수입 물가는 또 이제 생산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국내 상품 가격에도 영향을 미쳐서 전망이 맞을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는 거 아니냐. 더 큰 문제는 국제 유가와 환율 모두 통제할 수 있는 영역 밖에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외 변수 탓에 물가 잡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금값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10% 넘게 오르면서 금 투자에 대한 관심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40대 이주영 씨가 아이들 돌반지를 들고 금 거래소를 찾았습니다. 10년 넘게 보관해 왔는데 지금이 장롱에서 꺼낼 적기라고 판단했습니다. 45.02g의 순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받으실 수 있는 돈이 1,420만 6,971원이에요. 금값이 많이 올라서 좀 판매를 좀 하려고 왔어요. 조금 많이 오른 것 같아서 팔아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판매하러 왔어요. 최근 한 달 사이 금 거래소에는 판매와 구매 관련 문의가 50%가량 늘었습니다. 10돈짜리 골드바입니다. 지난 1월까지만 하더라도 370에서 380만 원가량 했는데 3개월 사이 430만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동안은 선물용 돌반지 등 귀금속을 찾는 손님이 많았는데 요즘은 투자 수요가 큽니다. 100g이나 1kg 이런 투자용 금은 이제 지금이 투자의 기회다 생각하시는지 그런 쪽의 구매를 문의하거나 실제로 사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 투자가 활발해진 건 최근 국제 금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사상 최고치를 연거푸 경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들어서만 가격이 11% 가까이 올랐습니다.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통상 금리가 내려가면 금 투자에 대한 기회 비용이 줄기 때문에 금값 상승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가 확산되고 미국 달러 가치가 앞으로 떨어질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확산되면서 생기는 이제 현상이라고 봐야겠죠. 중동과 우크라이나 군사 분쟁 등 지정학적 요인과 함께 중국의 지속적인 금 매수도 금값을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금값 상승에 우호적인 이런 환경은 한동안 더 이어지겠지만 단기 급등에 따른 불확실성 요인은 여전히 경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군의 두 번째 정찰 위성이 우주로 날아올랐습니다. 이번 위성은 5개의 중대형 정찰 위성을 궤도에 올려 독자적인 감시 체계를 완성하는 425 사업의 일환인데요. 지난해 12월 발사된 1호기와 함께 앞으로 우리의 정보 주권을 지키는 눈이 되어주기를 기대합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